안녕하세요.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웹 개발자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경희대학교 한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히 제 소개랑 오늘 저희 발표에서 언급할 저희 서비스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희대학교 GDDOC에서 프론트엔드 코어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 개발하고 있는 팀 인글로라는 곳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인글로는요, 국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간제 근무라던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굉장히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외국인 채용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라는 모토 아래 유학생 고인구직 플랫폼인 기글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런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앱 서비스로 양대 iOS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제가 웹 개발자로서 이 앱 서비스를 개발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1%라는 수치가 저희 기글 서비스의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가지는 의미를 혹시 아신 분 계실까요? 바로 저희 기글의 프론트엔드 전체 개발자들이 작성한 코드 중 앱 코드의 비율입니다. 어떻게 1%의 앱 코드의 비율만으로 앱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저희 서비스 개발 타임라인에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글 서비스의 개발 타임라인은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크게 3개의 페이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페이지 1입니다. 작년 8월에 이제 저희 팀원들이 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동국대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공모전 출품을 목표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개발 기간은 약 4주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저 포함 2명이었고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근무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던가 거쳐야 되는 행정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토스의 원터치 인증처럼 이제 행정을 좀 간소화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MVP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가진 기능으로는 시연 영상에서 빠르게 지나갔지만 유학생들이 행정 절차를 위해서 올려준 서류 이미지를 OCR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입력을 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정렬 근무 조건이라던가 지역에 따라서 저희 서비스에 올라온 공고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는 기능, 그리고 곧 나오겠지만 그렇게 공고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모두 사인 API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고용주와 유학생이 각각 이제 서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추가로 이제 지원이라던가 근무 일정 같은 걸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 기능이랑 이제 시간제 근무 관련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AI 챗봇을 탑재했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과 당시 요구 사항은 이제 에피 개발자가 2명이 있었지만 앱 개발 경험은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개발할 내용은 이제 API 10여 개, 그 다음에 뷰 같은 경우에는 한 독립적인 뷰가 한 20여 개 정도, 그리고 20여 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드 사인 API가 원래 기업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대학생 팀이 저희가 쓰기에는 좀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기도 했고, 제가 처음에 이 팀에 합류를 할 때는 분명히 기획과 디자인이 완성돼 있다라는 말을 듣고 들어왔는데 항상 서비스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획이 추가되고 디자인이 추가되다 보니까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실개발 시간이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팀원은 이제 앱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크게 3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각 OS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빌드하는 네이티브 앱이 있을 것이고요. 플러터라든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을 해서 크로스 프레임워크 기능을 탑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크로스 플랫폼 기능을 탑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100% 웹으로 제작을 해서 PC나 모바일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프로그레시브 웹앱인 PWA가 있을 겁니다. 각 방법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네이티브에 가깝다 보니까 성능이 가장 좋고 UX도 좋고 모든 네이티브 기능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앱 개발 지식이 전무했던 그 당시 저와 제 팀원에게 너무나도 높은 개발 비용과 유지 보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PWA를 생각을 해보면 웹 기술만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에도 뛰어들 수 있었지만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처음 이제 저희 서비스에 진입을 할 때 링크나 아니면 QR 코드로 진입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튼 클릭으로 가능하도록 이제 API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iOS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치를 진행을 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 상황에 맞춰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을 한 크로스 플랫폼 앱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웹으로 개발해서 웹뷰로 보여주자라는 구조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웹뷰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웹뷰는 모바일 앱 내에서 웹 컨텐츠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앱에 내장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듯이 인스타 같은 거 사용하시다가 광고 링크를 누르면은 앱을 이탈해서 외부 브라우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앱 내에서 작은 창이 하나 나오면서 그 안에 웹사이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웹뷰를 사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iOS 같은 경우에는 WK 웹뷰라는 이름으로, 안드로이드에선 웹뷰라는 이름으로 네이티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웹뷰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앱 내에서 웹뷰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면 그 내부에 URL이나 HTML 컨텐츠를 직접 주입해서 앱 내에서 원하는 위치에 해당 웹 컨텐츠를 렌더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차용을 했으니 이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을 해서 크로스 플랫폼 웹을 개발을 할 때 리액트 네이티브 CLI를 쓸 거냐 아니면 엑스포 CLI를 쓸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 CLI는 가장 기본적인 툴인데 기초적인 개발 설정을 제공하지만 마치 자바 네이티브처럼 커스텀 설정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설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앱 개발 지식이 전무했던 당시 저와 제 팀원에게는 맞지 않는 툴이라고 판단을 해서 엑스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엑스포는 정리된 앱 개발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고요. 프로젝트 생성 및 코드 작성과 네이티브 기능 통합에 좀 용이합니다. 사용하기 간단한 만큼 성능적이나 아니면 다른 면에서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저희의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다고 느껴져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 및 배포 아키텍처가 다음과 같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앱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로 작성을 해서 이제 엑스포의 EAS, 엑스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빌드하고 이제 앱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제출을 해서 앱으로 제출을 하면은 웹으로 리액트로 작성된 웹 코드는 비트라는 번들러로 번들을 해서 GitHub에 올리면 GitHub 액션을 따라 버스를 통해서 각자 알맞은 도메인으로 실시간 배포 CI/CD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앱을 설치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도메인으로 웹뷰가 띄워지면서 저희의 웹 컨텐츠가 보여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페이지 1 개발을 최대한 완료를 해봤는데요. 크로스 플랫폼 앱에 이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일부를 웹뷰로 보완을 한 형태였습니다. 이제 엑스포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네이티브 코드 빌드 없이 자바스크립트 번들링만으로 빠르게 이제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엑스포고 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개발이 가능했지 않나 싶고요. 이제 화면에서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외국인 유학생이 여권이라던가 여러 자료들을 이미지나 아니면 사진을 촬영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네이티브 기능이 필요한 부분들은 앱 코드로 작성이 되었고 오른쪽에 있는 메인 화면의 경우에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보여주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웹으로 작업을 해서 웹뷰로 빠르게 보여주는 방식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진행했지만 사실 개발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엑스포랑 리액트 네이티브 환경이라는 게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제가 겪었던 이슈들이 이제 웹뷰를 위해서 설치했던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제 내부의 특정 모듈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에러가 빌드 중에 계속 떴었어요. 이게 찾다 보니까 결국 원인이 설치한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에 일부 모듈을 현재 사용 중인 엑스포나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에선 지원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요. 이게 웹의 경우에는 보통 제가 그 당시에 엑스포나 리액트 네이티브를 LTS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가 그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가 엑스포나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엑스포 닥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현재 제 프로젝트에서 버전이 맞지 않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하고 버전을 조정함으로써 버전을 낮춰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트로가 있는데요. 엑스포 환경에서 사용되는 코드 번들러입니다. 번들은 이제 저희가 개발할 때 수없이 많이 파편화되고 모듈화된 여러 파일들을 실제 빌드 파일로 만들 때는 하나로 합쳐야 되잖아요, 소스로. 그런 것들을 번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메타에서 개발되고 서비스 중인 이 번들러 메트로는 리셋 캐시라는 플래그를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전 빌드 캐시가 지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지만 이전 빌드 캐시랑 중복이 되는 바람에 앱이 크래시나는 경우도 있었고 분명히 메타라는 대기업에서 개발되고 서비스되고 있지만 다른 번들러에 비해서 빌드 시간이 느리다는 단점 그리고 트리 쉐이킹을 지원하지 않아서 번들된 결과물의 크기가 크다는 단점 역시
개발 과정에서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빌드 커맨드를 코드 수정사항 하나도 없이 2번 실행했는데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한 경험도 있었어요. 네, 어찌됐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페이지 1을 어떻게 잘 넘겼고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2는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공개 SW 개발자 대회라는 이제 오픈소스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품을 목표로 약 4주 동안 개발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팀원이 좀 더 모여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3명이서 이 프로젝트를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서비스 전체 기획이랑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의 구인구직 플랫폼이라는 기획 방향이 이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원터치 인증처럼 서비스 내에서 이런 행정 절차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행정센터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유학생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획 방향을 좀 바꿔서 유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고를 추천하고 이제 저희 서비스 내에서 고용주와 유학생이 각자 그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문서를 생성하면서 작성하고 전송하는 그런 이제 양방향 통신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를 다운로드 가능한 문서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해서 유학생이 인쇄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작성을 해서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나 저희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들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외부 웹사이트라던가 학교 담당자 연락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건 역시 연결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개발 환경의 요구사항은 팀원이 늘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빠르게 앱 빌드를 해서 페이지 1에 넘겼지만 여전히 앱 개발 지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앱 개발자 3명이 있었고요. 저희가 문서를 직접 저희 서비스 내에서 만들고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앱 내에서 다뤄야 되는 데이터나 상태값들이 굉장히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작업량이 굉장히 방대해졌죠. 이제 페이지 1 때와는 다르게 페이지 2 끝날 무렵에는 API가 100개가 넘어가고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페이지가 40여 개 그리고 제공해야 되는 독립적인 뷰가 80여 개 정도 존재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디자인이랑 기획이 페이지 1 때와는 이제 페이지 1 코드를 거의 하나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레포지토리를 처음부터 다시 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런 페이지 1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감당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팀원들이랑 논의를 좀 더 해봤는데요. 이제 웹뷰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이제 웹뷰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제 URL이나 HTML 컨텐츠를 주입을 해서 저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웹 컨텐츠를 화면에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웹뷰만으로 화면에 모든 컨텐츠를 띄우는 건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의문을 좀 던져봤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부르는데 웹뷰 컴포넌트만으로 앱 내 모든 컨텐츠를 렌더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코드로 작성된 서비스를 웹에 호스팅을 시킨 후에 URL을 웹뷰에 주입해서 앱에서 렌더링한다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물론 기능이 바뀌었긴 했지만 카메라를 쓴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아까 추가됐던 기능 중에 고용주가 유학생의 정보를 보고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거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이티브 기능들이 트리거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브릿지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브릿지는 네이티브 앱과 웹뷰 간의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인데요.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웹 앱에서는 이제 웹 컨텐츠를 브라우저가 렌더링하고 그냥 핸드폰에 있는 기기와 통신을 하게 된다면 저희 웹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앱에서는 네이티브 앱에서 내부에 웹뷰가 웹 컨텐츠를 렌더링을 하고 네이티브 브릿지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네이티브 API와 직접 통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 덕분에 저희는 윈도우 객체 사이에서 안전하게 크로스 오리진 통신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각각 발표 자료에 있는 이름으로 네이티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요. 이제 웹뷰에서 앱으로 통신을 하는 코드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send react native message라는 이 함수는 웹에 작성되어 있는 함수고요. 윈도우 객체에 웹뷰 형태로 사용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객체 react native 웹뷰라는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존재 여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포스트 메시지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그 타입과 페이로드 안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갈지 내용을 전송을 해서 보내게 되면 이제 네이티브에서는 웹뷰에 온 메시지 핸들러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제 각 메시지 타입에 따라서 어떤 네이티브 그 기능을 트리거를 할지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앱에서 웹뷰로 통신을 걸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send token to web이라는 이 함수는 실제로 토큰을 저희 웹 측에 보내는 함수인데요. 마찬가지로 포스트 메시지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안에 메시지를 담고 보내면 마찬가지로 웹에서는 이제 메시지 이벤트 리스너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를 매핑을 해두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UI와 서버 통신 같이 수정이 잦은 서비스 코드는 웹에 전부 위임을 하고 전화나 푸시 알림, 디바이스 정보를 전달하는 네이티브 기능이 필요한 코드들은 앱으로 위임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은 브리지 통신으로 해결하게 되면 웹이랑 앱의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고 웹의 빠른 개발 속도 및 배포로 요구사항 변경에도 대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지 1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지금 코드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내가 코드를 잘못 작성한 건지 아니면 개발 환경이 잘못된 건지라는 그런 문제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 2는 모든 페이지를 웹뷰로 채운 하이브리드 앱으로서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페이지 3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3는 서비스 정식 런칭을 목표로 202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FE 개발자는 다시 팀원이 좀 줄어서 2명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배포가 주 목적이었고 런칭 대비 QA 진행과 유지 보수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외적으로 좀 일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백엔드 측에서도 크램폴린을 사용한 카카오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서버비를 크게 좀 축소를 했었고 디자인 리팩토링도 추가로 진행을 해서 필요 없는 기능을 제거가 되고 또 필요한 기능은 추가가 되고 이제 푸시알림이라는 네이티브 기능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앱 빌드 방식을 좀 변경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페이지는 웹뷰로 제공되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빌드 방식 변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저희가 푸시알림을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이라 그래서 FCM을 활용을 하고 카카오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걸 보내고 있는데 이 FCM을 활용한 푸시알림은 네이티브 코드 빌드가 없는 기존의 엑스포 고 환경에서는 테스트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아스의 프리빌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을 한 후에 빌드를 해서 이제 실제 기기에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전환을 하고 나면은 엑스포 고 환경에서 더 이상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좀 더 수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뀐 개발 환경이랑 요구사항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기획이나 디자인, 기능 추가 및 변경은 잦은 편이고요. 이제 아무리 치워도 재설과도 같이 작업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3 현재 기준으로 API는 120여 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페이지는 50여 개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디자인 리팩토링은 1회씩 이상씩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디자이너분 모집이 끝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디자인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런칭 대비를 위해서 QA 해결 요청이 60건 이상이 들어왔고 관련 PR도 80건 이상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또 이제 스와이프 효과를 앱처럼 주기 위해서 UX를 위해 앱 작업이 좀 필수적으로 요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다음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웹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을 할 때 제가 마주쳤던 이슈를 중심으로 개발할 때 주의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슈였습니다. 이게 웹에서 호스팅된 컨텐츠를 앱에서 보고 있음에도 이제 일부 굵은 세미볼드 폰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과하게 굵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오른쪽이 웹 화면이고 왼쪽이 그걸 웹뷰로 띄운 앱 화면인데요. 이게 웹 폰트를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이제 폰트 파일을 직접 코드베이스에 추가를 해봤는데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찾아보고 있는데 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해결법이 나와서요. 14년 전에 스택 오버플로우에 올라왔던 질문이었는데요. iOS 4.2 이상 버전에서 폰트 웨이트를 볼드, 굵게 지정을 할 시 TTF 웹 폰트의 굵은 글꼴이 이중으로 렌더링 된다는 문제였어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이제 소스 코드라던가 문서라던가 뒤지다 보니까 iOS가 폰트 웨이트 속성에 따라서 폰트를 자동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 폰트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렌더링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래서 문제를 약간 웹 폰트랑 시스템 폰트의 매핑이나 가중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작 오류로 2번 렌더링이 되어서 폰트가 굵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CSS 파일에 애플 시스템이라는 폰트를 명시적으로 추가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iOS가 시스템 폰트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서 웹 폰트랑 시스템 폰트 간의 매핑 문제를 회피하려고 좀 시도를 해봤고요. 결과는 다행히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웹뷰로 보고 있는 앱 화면인데 깔끔하게 해결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앱을 사용하고 백그라운드에 넘긴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앱이 죽는다는 현상이었는데요. 앱이 일정 시간 동안 백그라운드에 있을 경우 다시 진입을 해봤더니 화면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 근데 앱을 완전히 종료하고 재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더라. 이런 이슈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빠르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서 API를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고 나서 서비스를 다시 재진입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닌가 하고 리프레시 토큰 작업을 수행을 해봤는데 그걸 했음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iOS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넘어간 앱에 대해서 램 사용량이 과다하던가라는 그런 이유로 이제 앱에 있는 그런 웹뷰 프로세스를 종료시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용됐던 UI 웹뷰는 앱 전체를 종료를 했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WK 웹뷰는 앱을 종료하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웹뷰만 종료시켜요. 그런데 이제 앱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갔을 때는 종료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정지 상태로 얼음땡 할 때 얼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희가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 이제 다시 화면에 띄웠을 때는 그 땡이 되면서 재기가 되는 원리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앱이 종료되고 켜지는 판정이 아니라서 이제 웹뷰를 로드해 오는 것이 앱을 켜줘서 웹뷰 컴포넌트가 처음 생겼을 때만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iOS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웹뷰 웹 컨텐트 프로세스 did terminate라는 이름이 긴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요. 포그라운드 복귀 시 웹뷰의 종료 여부를 확인을 하고 웹뷰를 리로드하도록 수정을 해봤습니다. 영상이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오류로 이제 웹 환경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특정 버튼을 누른다던가 동작을 했을 때 화면 하단에서 모달이 올라오는 그런 오른쪽과 같은 의도를 가진 UI가 있었어요. 이게 웹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앱 환경에서는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모달이 과하게 위로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원인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 모달을 이제 생성을 하고 화면에 위치를 시킬 때 사용자의 화면 높이인 윈도우 객체 이너 헤이시라는 속성을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웹뷰에서는 이게 곧 웹뷰의 높이가 되겠죠. 근데 웹뷰가 초기에 로드 중에 웹코드에서 윈도우 객체 이너 헤이트를 첨부하게 된다면 화면 높이가 0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높이를 잴 수가 없으니까 모달이 이제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이 문제는 이제 모달이 웹뷰가 완전히 로드되고 나서 이너 헤이트 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면서 현재는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기반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앱 웹뷰를 개발할 때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앱 코드 작업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이점은 있지만 여전히 iOS와 안드로이드 웹 환경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봐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뒤로 가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를 누릴 때처럼 처리가 되는 줄 알고 넘겼었는데 알고 보니까 앱이 완전히 바로 종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도의 로직을 처리를 해야 했고 메인 화면에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는 앱이 종료되도록 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의 엔진과의 차이로 인해서 렌더링이 불일치해서 UI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 역시 비교를 해서 처리를 해야 했고요. iOS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이슈가 iOS에서 발생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웹뷰 작업할 때 iOS를 주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웹뷰가 웹이 기반인 만큼 웹을 사용한 앱 환경에서 엣지 케이스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일 때 예외 처리도 해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인젝션 같은 공격을 하는 것의 보안 취약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티브 앱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능이 뒤처지기 때문에 SSR 같은 성능 보완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웹뷰랑 앱 코드 간의 버전 호환성 관리도 필요합니다. 웹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CI/CD가 되는 반면에 앱은 어쩔 수 없이 네이티브 기능을 건드리게 되면 앱스토어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간극을 이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쯤 들으면은 사실 뭐 웹뷰 하이브리드에 편한 줄 알았는데 뭐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서비스들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실시간성이 중요한 서비스형 플랫폼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중고 당근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오고 가고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플랫폼이고 그만큼 기능 업데이트도 많고 수정사항도 많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부 웹뷰를 사용한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앱에 비해서 분명히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이 장점이 그 웹뷰라는 패턴을 여러 대기업들이 서비스형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웹 개발자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가진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웹뷰라는 이제 재미있는 도구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